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전국이 무척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제 복잡다단한 상황이지만 지금 산불이 무섭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산불 대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피해 지역과 인명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총력 대응을 강조하면서 산불 추경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감이 됐던 예비비 2.3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산불 추경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 산불 지역 가까이 있는 분이든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든 엄청 놀라고 지금 걱정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말씀,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그런 그 대재난 형태의 산불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고 네. 아직도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어떻게든지 그 불을 잡는 쪽으로 최대한 그 노력을 집중해 가지고 그 더 이상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또 빨리 좀 그렇게 잘 됐으면 하는 또 좀 바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우리 국회는 국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산불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진화가 됐을 때 그 이후 수습 과정에서 특별재난 지역 지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네. 하는 문제에 여야가 지체할 필요 없이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특위 이야기도 나오던데 특위 만들어서 이런 현상이 이번에는 거의 예상치 않게 벌어졌지만은 기후 변화 상황을 보면은 빈번하게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산불 대응 체계 자체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성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특위에서 좀 제대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재난 그 지원금 같은 경우에 예비비 지난번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될 때 좀 논란이 안 그래도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기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 그거 가지고 또 너무 실랑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비비로 다시 복원하든 아니면은 추경으로 하든 빨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해야지 또 서로 실랑이 하면서 시간 끌고 그렇습니다. 이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홍익표 의원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사실 이런 산불이 우리나라는 지금 처음 겪지만 이렇게 이제 광역으로 벌어지는 게요. 과거에도 뭐 양양 지역에서 이제 그런 그 큰 산불이 있었지만 이렇게 광역으로 또 장기간 이루어지는 건 참 처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나라 아닌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호주 같은 데서는 이미 한 1개월이 넘게 불이 타고 막 이런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도 좀 그 중장기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컨트롤 타워가 좀 정비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은 광역자치단체장 권한인데 이 산불에 대해서는 산림청 그 관할로 돼 있거든요. 네. 필요하면 군장비도 동원돼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지방 그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뭐 총괄 책임을 좀 권한을 부여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몇 개의 광역이 연결될 때에는 행자부 장관이 총괄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런 산림청의 그 장비나 인원 그리고 소방의 인원과 장비를 총괄 지휘하고 필요한 경우 군 장비까지 동원하는 이런 컨트롤 타워 일원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확인됐지만 장비, 헬기를 포함해서 노후된 장비하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불 진화대인데요. 이게 산불 진화대가 현실에 가면 일종의 그 노인 일자리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 평균 연령이 지금 61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산림 그 진화 대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실화 운영이나 관리를 좀 내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 계획인데 이미 한 30여 년 전부터 전문가들이 제시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무가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침엽수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라인을 침엽수와 화렵수를 좀 섞어서 산림 계획을 하는 그런 중장기 계획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조혜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편성돼 있는 예비비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쓰면 되는 거고 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어떠한 형태든 예비비도 좋든 아니면 뭐가 되든 이미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의견이 좀 모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서 4월 중으로는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그 많은 비는 아니지만 이제 비 소식이 있고 어쨌든 이게 빠른 진화와 복구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산불과 관련한 소식을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이제 그 정치 이슈로 화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이제 두 가지였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골프 사진이 조작이 됐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런 그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원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오늘 판결 두 분 많은 생각이 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홍익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당초 1심에서 굉장히 무거운 형이 나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 2심 선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측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수용이 된 것 같아요. 재판부가.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는 인식과 기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질문이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 또는 같이 만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아마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됐을 거예요. 네. 근데 잘 아십니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거는 인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그 방송 내용을 전문을 보면 당시 하위 직급이어서 내가 잘 몰랐고 나중에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알게 됐다.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인지와 기억의 문제였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골프장 사진 문제도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핵심이 아니라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의 질문의 연속선상이었기 때문에 사진 자체가 조작됐다. 왜냐하면 10명이 정도가 찍은 사진을 4명을 축약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을 얘기한 거라서 이것은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중요한 판단의 대상도 아니고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차원에서 그 허위사실은 아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관련돼서도 이거는 그 정치적 표현의 문제로 본 것 같아요. 당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성남시장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공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그 심리적 부담 또는 압박으로 느꼈을 수 있다. 그리고 협박이란 표현이 과하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부분 아니겠어요? 네. 협박은 내가 표현이 과해 있는데 어떤 심리적 부담, 압박이라고는 뭐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완전히 무죄가 난 거고 저는 사법부에서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 의원님도 오늘 판결 좀 예상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깜짝 놀라셨습니까? 놀란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뭐 유죄 나올 걸로 보고 네. 그 다음에 유죄를 전제로 해가지고 뭐 다음 대선을 어떻게 하느냐, 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뭐 당선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을 계속 해왔던 거는 유죄를 전제로 했던 것이거든요. 네. 무죄 나오면 사실 뭐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던 걸 보면은 뭐 정치적 입장을 떠나가지고 거의 유죄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그 우리의 예상하고도 상식하고도 많이 벗어나지만은 기존의 법원의 이 판결 흐름하고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판결이 나온 셈입니다. 기존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좀 강화되어가는 추세였거든요. 네. 딱 예외적으로 2020년도에
똑같은 이재명 대표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느냐 그 가지고 거짓말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공표죄로 해서 1심에 무죄, 2심에 피선거권 상실형 받았는데 3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줄 알았는데 3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네. 그것도 그냥 무슨 어느 한 소부가 아니라 전원 합의체, 제 기억엔 전원 합의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기존에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처벌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는 이제 판례 변경이다. 이제부터는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법원의 처벌이 상당히 이제 완화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 또 똑같이 네. 엄격하게 나머지 법원들은 엄격하게 처벌을 해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의 유시민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라든지 초강욱 전 의원이라든지 또 양문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똑같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분들도 대개 이제 말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1심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나왔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원들이 법원이 그걸 새로운 판례를 인정하지 않고 그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튀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던 관리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네. 오늘 재판은 그에서 이제 결이 다른 거죠. 상당히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 좁혀버렸고 웬만해서는 허위사실이 안 돼, 이야기해도 사실과 틀려도 처벌 안 되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결정했는데도 그대로 다 될 줄 알고 다 기대했는데 똑같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당혹했거든요. 그래서 네. 대법원에서 이런 이번 2심 판례대로 앞으로 확 바꿀 건지 아니면은 이걸 이제 파기해가지고 유죄로 하면서 네. 허위사실 공표죄는 여전히 엄격하게 처벌한다. 이걸 분명히 해주든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종심 대법에서는 좀 어떤 판결이 날 걸로 예측하시는지 짧게 먼저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대법에서도 저는 뭐 크게 걱정을 네. 하지 않고요. 다만 하여간 우리 사법 체계를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자꾸 이게 정치적 성향에 의한 판결이다 이런 비판보다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저는 우리 공동의 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걸 침을 뱉거나 이렇게 못 쓰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에서는 뭐 뒤집힐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게 대법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전원합의체로 다른 결정을 했음에도 하위법원들이 똑같이 처벌하는 걸 보면은 네. 이게 도도한 흐름이거든요. 공직자, 선출직, 고위직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네. 더구나 이제 정보가 범람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된다는 게 법원 내부의 도도한 흐름이기 때문에 대부분에서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데도 그거 사실상 무시돼 버리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법원의 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이 확 바뀌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633 원칙이 지켜진다면 6월 26일 안에 이제 최종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로서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버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만약에 있을 조기 대선의 대권 가도에 탄력을 더하게 됐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미치는 향후 전국의 향방 좀 어떻게 두 분은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떤 시선으로 오늘 판결 보셨습니까? 결국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제 독립 변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종속 변수 같아요.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오늘 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날개를 달라주는 물론 네. 이제 만약에 대법원이 제가 기대한 것처럼 빨리 조기에 결정 내려주고 그것이 기존의 흐름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면은 뭐 오늘 판결은 그냥 일과성 네. 되어버리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조기 대선이 있고
저 결정이 미뤄지거나 아니면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판례를 바꾸어서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대표는 굉장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봐야 되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은 원인 그 원위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일단은 2년 반 이제 보장돼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오늘 2심에 3심이 또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재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오늘 재판이 판결이 이 대표한테 뭐 크게 그렇게 의미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걸로 봅니다. 네. 대통령 탄핵 기각의 인용이냐가 주요 변수죠. 네네. 오늘 그 법원에 그 함께 동행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2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마음껏 그 또 이제 뭐 표정 관리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읽혔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정국이 또 어떻게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2심 판결은 그 어떤 또 그 전국에 그 영향을 미칠까요? 뭐 우선 아까 모두에 우리가 다뤘던 산불 피해도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만약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너무 그 좋은 표정을 짓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번 2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사법 문제는 사실상 큰 흐름에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3심이 대선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심 이전에 대법원 판결을 하라는 요구가 그렇게 힘을 받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3심을 빨리 하라는 게 힘을 받았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 힘을 받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사실은 소추가 면제된다. 물론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소추 면제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이 면제될 것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 출마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출마하고 당선된다면 더 이상 사법적 문제가 재임 기간 중에는 발목을 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란도 있고 또 그 소위 그 비명계라고 하는 쪽에서 뭐 그 이 대표에 대한 경쟁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번 2심 판결로 인해서 뭐 기존에도 그 당내 기반이 확고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뭐 확고해진 기반에다가 출마의 명분도 더 커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는 그 다음에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체제가 대선까지 끌고 가는데 큰 문제가 없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확고하게 국민적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위력 대선 후보 지금 여전히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그러니까 본선에서도 경쟁력 차원에서 충분하게 명분과 실리를 다 거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기 대선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렸을 경우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그 재임 기간까지도 그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잖아요. 소추 재판을 중지한다 또는 관계없이 계속 재판을 한다. 대법원이 결정 사항이니까 그것을 제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네. 법원이 좀 전에 그 2심에 대한 최종심을 빨리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거에 대한 입장도 빨리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과를 보고서 하게 되면은 결국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쫓아가는 걸밖에 안 되는 국민들 눈에 그렇게밖에 안 비치기 때문에 독립된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에 그냥 이렇게 그 굴신하는 사법부로 보이기 때문에 원칙 없이 네. 그래서 미리 그것을 당선 그 누구의 경우도 관계없이 이런 케이스면은 당선되더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다. 아니면은 안 한다. 네. 또는 뭐 헌법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규정을 할 필요성을 제기를 한다든지 했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고 이 대표가 당선되고 또 취임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고 퇴임 이후로 연기하고 하게 되면은 그 통치권 행사가
굉장히 위협받고 도전을 받는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잠시 미루어져 있는 이 사건 포함해서 뭐 위정교사부터 대장동 뭐 또 그 여러 가지 사건 5개 사건이 재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재임 중에 해소하고 그냥 완전히 그걸 벗은 상태에서 나머지 퇴임 이후의 삶은 법원 근처도 갈 필요 없는 네. 그런 상태 만들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무리, 지금도 굉장한 충돌, 파열음이 있는데 굉장한 파열음이 생기고 그게 나라를 굉장한 이 혼란 속으로 분열과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이 오게 된 데 대한 중요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빨리 네. 2심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고 또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면은 그 재판을 정지하는지 그대로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사전에 네. 밝히고 하는 것들이 대법원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게 국가적 안정,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법원의 신뢰성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권력 눈치 보고 권력에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에 안 그래도 법원에 대한 불신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법원의 위상과 존립에 위해가 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빨리 답을 내놔야 된다고. 네,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문제 그 재판과 관련해서 적절한 시기에 그 대법원의 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슈는 역시 그 윤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건데요. 이번 주가 이제 그 사법 슈퍼 위크로 불렸었는데 2개 선고는 나왔고 아직도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되는 4월 18일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어쨌든 이번 주는 또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이유,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헌재 내부의 동향이 외부로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 네. 비밀 유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뭐 여권 내 일부의 희망사항도 있고 또 야권 지지층에서 불안감인데 4월 18일 그 헌법재판관의 퇴임까지 결론을 못 내릴 거다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저는 무조건 그 전에는 결론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평의가 변론이 한 2월 20일경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한 2주 많이 걸려야 3주면 결론이 난다고 하면 3월 한 10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쭉 늘어지면서 지금 4주, 5주째가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의구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까지도 기일을 정하지 않는 걸 봐서는 내일 모레 금요일도 약간 불확실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네.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의 공백이 국가적 손실이나 국민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리더십 공백을 네.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빠른 시일 내에 최후 선정을 하겠다. 그런 원칙을 좀 빨리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고민스러운 거는 광장에서의 어떤 과열, 피로감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불상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왔다라면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는 것이 국가적 피해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왜 이렇게 늦춰지는 걸까요? 언제쯤 나올까요? 이미 많이 예상보다는 많이 늦었고, 근데 제 예상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늦은 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빨리 된다고 이야기들 다 할 때도 네. 구조로 보니까 이게 빨리 될 게 아니라고 계속 이제 좀 늦게 되는 쪽으로 제가 계속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빠르면 이번 주 4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늦어지는 데는 헌법재판소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같이 겹친 것 같은데 내부 요인은 일각에서 전에 무조건 원사이드하게 갈 거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는 8대0으로 갈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한 분 한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적 자의식이 또는 정치적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걸 이번에 그 판결들을 보면 나오거든요. 네. 같이 보수라고 했던 분들 사이에도 다 입장이 다르고 진보라고 했던 분들 사이에도 입장이 다르고 자기 목소리 분명하게 내려는 의사들을 다 가지고 있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거나 대충 뭐 양해해주고 뭐 넘어가거나 이럴 분위기가 아닌 거 그런 상황에서 이 내란 행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조율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근데 외부적 요인은 민주당에서 탄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그 같이 요거 하나만 있었으면은 빨리 끝냈을지도 모르는데 딴 것도 같이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하나를 또 이제 결과를 또 발표해주고 정리해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 그거 하고 또 빨리 하라고 막 이렇게 그 압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영배 대행이 그걸 빨리 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이 그 변론을 부실하게 해가지고 변론에서 다 정리되고 평의로 넘어가면은 법적 판단이나 법리나 아니면 판결만 하면 되는데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정리 안 된 상황에서 변론을 종결해 버려 가지고 그 평의로 넘기니까 평의에서 그런 기초적인 걸 다루면서 그에 대한 합의 이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네.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압박하지 않고 그냥 네. 편하게 하도록 두고 현재도 좀 충실하게 변론하고 했으면은 평의로 넘어갔을 때는 빨리 결론 났을 텐데 그런 것들이 겹쳐서 그렇게 됐는데 뭐 어쨌든 이제 마지노선에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하겠죠. 하는데 그건 더 이상 이제 뉴스가 아닐 것 같고 얼마나 설득력 있고 바른 결정, 국민 통합적인 결정이 나올 것인가. 모두가 정치 입장은 틀리더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법리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줄 것인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18일도 사실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는 결론이 난다고 보시는 거죠, 두 분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넘길 겁니다. 네. 그걸 넘기면 정말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 남은 그 두 명이 사임은 대통령이 임명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는 임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권한대행이 네. 그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무력화가 그러면 잘못하면 이런 권한대행 체제가 쭉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반드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회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